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여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이제 반등이 굉장히 연속으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었고, 중소형과 코스타 역시도 시장에서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뭐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뭐 감산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대만 증시 역시 강세를 띄었죠. 거기다 미 선물 역시도 장중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 반영도 일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별로는 이제 소재 쪽,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이런 쪽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었고,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과되는 이제 IT 업종, 이제 전기전자가 오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강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세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 이제 비중을 키워야 되는 쪽과 그리고 비중 축소하는 쪽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좀 조절하신 것이 좋은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외적으로 오늘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소수 의견, 즉 금리나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소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연설도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 요인에 연결되었는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죠. 이미 시장에서는 자본이 나갈 만큼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 수혜주들이 부과가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략과 전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전략이나 전술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전략이란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중심이 되는 핵심 포트를 구성한다. 이게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포트 종목들이 시세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목표치 도달한다. 제가 이제 어저께 그리고 오늘로 인해서 어저께 현대중공업이 마무리됐고, 오늘 이제 포스코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목표치 도달하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다른 종목들이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순환을 타거나, 그리고 나중에 조정이 다시금 나타날 때 팔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을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간을 우리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게 나올 때는 비중 줄였다가 다시금 비중 늘렸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 주도주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주도주로 연결이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세 나올 때는 팔고 다른 것도 사고, 이런 과정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환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에서 앞서는 건설이라든지 순수화, 그리고 뭐 철강, 조선 이런 종목들이 다 시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지만 밸류적인 메리트, 즉 가치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높은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도 오늘 환율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보고, 그 외적으로 이제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형지수입니다.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죠.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하단 자리 지켜주고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한 쌍바닥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강세를 띄우면서 시장에서 연휴 이후에 급락을 했던 자리대를 해줬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3거래 안에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는 21선의 하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각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직전에 매물대 라인대를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 차이가 될 텐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나 대형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시장에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정도씩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1,400억 이루고 기관이 1,100억 정도 들어왔죠. 다만 중소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 좋은 관점이 그대로 이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하죠.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의 관점은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방 리스크가 적고 모멘텀이 하나씩 생기는 가치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앞전에 주요 라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시에 630대에서는 축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해서 급락이 나왔던 절반 정도를 이제 회복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연휴 이후에 계좌를 다 회복한 거래소 대형주하고 코스닥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전에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고 나서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전에 하락했던 거래량만큼 반등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 중성주 할 것이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세를 띄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여전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시장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조금 더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출발할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중요 라인대를 다 이탈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위에서 팔려고 하다가 그 라인대 놓치게 되면은 더 큰 하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반등이 나올 때는 어차피 정리해야 될 종목은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싸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되고 만일 시장에서 재차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죠. 약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엔화 역시도 111엔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115에서 116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강세를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앞전까지는 글로벌 환율 시장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영향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환율적인 부분이 순수 국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뭐 여태까지 뭐 북한 관련된 리스크는 대부분 금방 해소가 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환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해주면 이미 외국인들 다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던 그 위치 때도 1,200원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를 대형 수출주들은 오히려 이익을 더 크게 본 데에 더 좋다. 그러니까 수혜를 본다 쪽으로 관심이 더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안 좋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쪽은 아무래도 주로 내수가 관련되기 때문에 내수주들이 모멘텀이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환율 자체가 이제 작년 4분기죠. 4분기에도 환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평균이 한 1,16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한 50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만 지난 4분기와 1분기 현재까지를 비교할 때 거의 50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환율적인 수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봐야 되는데 이번 시장에서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못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반대로 이제 수혜를 보는 쪽에 있어서 강세 물론 조선, 찰강, 건설 다 환율 수혜를 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많이 보는 것이 IT와 자동차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게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환율수에서 IT는 좀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화장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한류 열풍을 통해서 중국의 화장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다른 화장품주들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약하죠. 왜 약하냐 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에 대한 화장품 수출 비중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가 넘어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수출이 크게 감소가 나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보따리상들이 예전에 국내에서 중저가 화장품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많이 사서 중국에서 팔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소위 대형 화장품주들은 이미 중국의 판매 라인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지만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수요 자체가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화장품이 사실 진입장벽이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이나 국내에서 첫째, 두 번째 가는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술 격차가 있는 정도로 기술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그 외적의 화장품도 사실 진입장벽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왔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던 주가들이 지금은 또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국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죠. 중국의 정책이 뭐냐? 올해 같은 경우 구조조정과 1대1을 통한 인프라 투자가 중심되죠. 그러면 중국에서 내수 소비 부양책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전처럼 중국에서 소비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그동안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절하가 되었었죠. 올해 들어와서도 위안화가 많이 올랐었는데 위안화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해외 수출품을 수입하는 구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입할 때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주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악재로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화장품들이 이제 잠재적인 악재가 되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한다 할 경우 중국이 너무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하게 될 경우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뭐 조치도 취하겠다 이런 말이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만약 중국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취한다고 하면은 아마 뭐 현재 FTA나 이런 것들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못 건드리지만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럼 만일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 유입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 현저하게 축소가 된다면 수출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면세점의 판매 역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잠재적인 악재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우리가 이제 면세점 사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시장의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굉장히 약한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시장에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앞전에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작년 3분기까지가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중간에 이탈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때는 이제 메르스 여파였었죠. 그러니까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여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가 역시 직전에 추세 라인 때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죠. 추세 라인 때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겨우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고 나서 이제 급락이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이 낙폭과대가 일부 반등이 나온 동안에도 지금 반등이 거의 못 나오죠. 그만큼 시장에서 잠재적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직전에 이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5만 5천 원짜리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만에 하나 이탈하게 될 경우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쌓아왔었던 이 매물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멘텀도 좀 작고 그리고 하락 거래량이 많은 반면에 상승 거래량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간에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신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IT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를 보게 되면은 뭐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 나왔었는데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핵심 종목들이 뭐 건설이라든지 순수화, 그 다음에 철강, 조선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증권도 말씀드리고 자동차도 말씀드렸는데 IT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국내 IT 기업들이 비싸냐 싸냐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국내 IT 기업들은 굉장히 쌉니다. 특히 가장 싼 게 뭐냐? 하이닉스가 현재는 가장 쌉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대표하는 IT 기업들인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근데 이들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보게 되면 올해 자산가치 현재 가격대가 자산가치 PBR 1배 수준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싸죠. 근데 LG디플이 더 싸고 다 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ROE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를 좀 따져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성장주다 그리고 실적주다라고 얘기할 때 ROE 같은 경우가 8에서 10%만 나와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하이닉스 보게 되면 올해 ROE가 못해도 13%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실적도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자산가치 이하가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환율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 환율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현재까지 약 50원 정도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50원 정도 올라올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11% 정도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거의 한 2,500억 정도 추가적인 이익이 가능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 환율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럼 환율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싸고 그리고 가격은 싸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가치주로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실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작년 같은 경우 중국 전체의 원유 수입량보다 반도체 수입이 더 컸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이제 어느 쪽을 보셔야 되냐면 예전에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은 반도체는 거의 소재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즉 예전엔 컴퓨터 정도 들어가던 것이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이제는 점점 더 영향을 확대하면서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큰 산업이고 거의 소재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경기하고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은 90% 이상이 다 수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출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죠. 앞전에 전체적인 추세를 만들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그리고 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2월 달 말에 지수를 끌어내린 1등 공신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 찍고요. 그 계속해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형 지수가 시장에서 직전 저점을 안 깼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뭘 만들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전자는 특히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올 때 기관에서 받치는 힘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삼성전자를 받쳐줘야지만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거나 또는 하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강하게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제 상단 자리에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면 상단 자리 오늘 넘어갔다가 밀렸는데 이 라인대를 117만 원짜리인데 이 자리를 넘어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넘어간다면
기본적인 박스권 마디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122만 원에서 123만 원까지가 단기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단기 상승이 삼성전자 그만큼 나온다면 시장에서 대형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흐름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더 증가세가 나온다면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면 돌파가 나올 때는 IT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앞전에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기대했던 그림은 앞전에 이때였었죠. 작년 말이었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세경 패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시장이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세경의 돌파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시간이 늦춰진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리고 현대중공업 전부 다 그림이 세경이었었죠. 그 세경의 그림을 좀 늦게 만든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후발주자가 되었냐? 모멘텀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 모멘텀을 환율 시장에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서 모멘텀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강하게 4.3%라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세로 나오는 거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뭐 외국인인가 기관인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치적인 부분과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어저께 뭐 조선주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목표치 왔으니까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축소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순환은 타는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종목이 이제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33,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늘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 리포트 증권사 의견이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보시면은 의견이 굉장히 반반일 겁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링 크레마스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질 것이다. 맞습니다. 다만 바닥 다지고 이 하는 흐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어떤 그 지수 뭐 코스피를 얘기를 하던 코스닥을 얘기하던 주도 업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도가 현재 코스닥이 없기 때문에 주도가 없는 시장에서 주도가 나타난 시장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게 양극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치주 쪽이 이제는 더 탄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조정 시에도 오히려 사는 거고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해주면서 비중 조절만 하고 이런 전술적인 부분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미 앞전에 성장주에 대해서 꼭 마지노선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마지노선이 이탈할 때 정리를 못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대응이란 영역은 뭡니까? 630대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거죠. 물론 종목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평가다 성장주다라고 부각이 되었던 것들은 특히 이런 과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차피 다 떨어졌을 때는 똑같죠.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떨어졌을 때는 시장에서 뭐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은 이상은 다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빠질 때 얼마만큼 시장 대비해서 손실을 적게 보냐. 그리고 올라갈 때 주도주를 잡냐 못 잡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잡고 가게 될 경우가 시장 대비 3배, 4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가 빠르게 손실 났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원래 제가 이 깡생 방송의 컨셉 자체가 종목을 드리는 방송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종목, 주도주가 나왔을 때 이걸 갖고 빨리 복구를 하시라고 제가 앞전에 중요 종목 4종목을 드렸었고 오늘로써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선 저도 좀 짐을 덜었어요. 다만 앞으로 제가 종목을 중간적으로 또 드릴 일도 있을 것 같지만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시장에서 그게 더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